네, 안녕하세요. 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의 백선미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시술 후에 요오드를 먹어도 되는지, 이 요오드 섭취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 딱 두 가지 질문이죠. 시술하고 나서 수치가 올라갔다는데 요오드 먹어도 될까요? 김이나 다시마 같은 요오드 음식을 자제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제가 첫 강의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기능 항진을 만드는 대표적인 두 가지죠. 대부분은 이제 그레이브스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술을 하고 나서 생기는 일시적 항진인 거죠. 그래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레이브스 병은 이제 공장이 쉬지 않고 풀가동하는 거죠. 주된 원료가 요오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요오드를 계속 공급하면 원료를 계속 받으니까 더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그레이브스 병은 요오드를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고주파 후에 항진된 거, 이거는 이제 창고가 파손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만들어져 있던 호르몬이 누출되는 것. 우리 몸의 총 그 갑상선 호르몬 양은 일정한 거죠. 누출이 됐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 누출이 아물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생산하는 것들을 이게 멈추는 약을 하면 오히려 저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요오드를 꼭 줄여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누출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요오드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주원료, 이 사이로글로불린이라는 이 갑상선 단백질과 요오드가 TPO의 도움을 통해서 합성이 되면서 호르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오드와 이 갑상선 단백질은 상당히 중요한 갑상선 호르몬의 요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핵심 원료입니다. 그래서 적당량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는 매우 좋은 연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이제 염증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전적 요인도 물론 있지만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독소가 노출되고 그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해지고 그리고 영양이 결핍해지고 이런 주요인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글루타치온이라고 있거든요. 이 글루타치온은 항산화제입니다. 이제 환경적 인자가 있으면 산화물질이 막 나오거든요. 항산화물질이 있어서 얘를 다스려줘야 되는데 얘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엄청 산화되어 있는데 이 항산화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시모토 염이 있으면 왜 주의해야 될지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갑상선을 우리가 댐으로 생각을 하면 물이 막 들어오면 수문을 닫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절합니다. 요오드가 막 많아지면 얘를 닫아서 요오드가 갑상선 단백질과 작동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하시모토 갑상선 말씀드렸죠. 이미 댐도 무너져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요오드가 그냥 마구 들어오는 거죠. 마구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갑상선 단백질이 요오드와 몇 개가 붙는가에 따라서 T3번이 되고 T4번이 되거든요. 근데 엄청난 요오드가 이제 붙은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놀랍도록 이 부분들을 캐치해서 없애는 과정을 또 가집니다. 내 갑상선 세포인데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항체들이 생기고 이 항체들이 또 파괴하는 더 악순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과도한 요오드가 갑상선 단백질과 이게 붙으면서 호르몬을 만드는 이 과정 자체도 그 활성산소가 생기거든요. 우리 몸에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전들이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기전이 작동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자가 면역 공격이 이제 더 강해지면 이제 갑상선 세포는 점차 완전히 이제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취약해지겠죠. 그래서 활성산소에 매우 취약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과정이 계속적으로 가면 조직이 파괴가 되고 갑상선 자체가 이제 섬유화가 되는 거죠.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이제 경과를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각각의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키우거든요, 크기를. 그래서 좀 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섬유화되고 기능이 떨어지니까 점차 크기가 이제 줄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줄어들어서 이렇게 섬유화돼 버리면 갑상선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겠죠, 그죠? 그래서 크기가 줄고 호르몬을 영구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래서 영구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매우 중요한 요오드는 작아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양의 요오드를 드시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갑상선 요오드의 일일 권장량이 1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하루 상한 섭취량은 110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임산부와 수유부가 220에서 290입니다. 그러면 임신하지 않은 분의 한 2배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특히 수유부, 미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양에 대한 고려가 참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보면 일일 상한량이 11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는 규제가 좀 더 느슨합니다. 그래서 2400, 한 2배 정도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문제는 음식에 대한 10g이 얼마 ppm이 있다. 이게 요오드의 함량에 대한 기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미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할 때도 이 규제에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사실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 높은 요오드 농도가 갑상선 암을 일으킬 수 있더라라는 논문을 이제 삼성병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시마 30g이 한 8,5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7.8배 정도가 되는 거죠. 미역 10g이 1,160입니다. 그죠? 하루 상한치죠. 그죠? 150은 훌쩍 넘었죠. 그런데 우리가 수유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양을 드시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갑상선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약간 건강하지 않은데 산후갑상선염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과다한 요오드 섭취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도시락김 훌쩍 넘죠, 그죠? 파래 무침 훌쩍 넘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해조류를 많이 먹는 나라는 좀 없지 않을까. 오히려 일본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요오드 식단 조절이 필요할지라고 보면 수술 후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요오드를 거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요오드를 조절해야 되고 갑상선 기능 항진에서도 요오드를 조절해야 되지만 특히 요오드 치료를 할 때 더더구나 이제 완전히 극한으로 조절을 해야 되겠죠. 요오드 과잉에 의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는 경우는 적절하게 요오드 제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오드를 제한한다라고 하면 150이 기준치죠, 그죠? 이제 1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기에 우리가 이제 갑상선도 이제 회복을 좀 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요오드를 너무 과하게 먹는 것은 하시모토이든 아니든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조류들 그리고 특히 이제 건강기능식품 중에 압축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 중에 적색 식용식소 안에 요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 식용식소가 함유된 음료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역이나 이제 해조류를 이제 국물로 만들면 그 안에 요오드가 국물로 많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미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건더기 중심으로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조류도 매일 섭취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